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라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지난 주말 전국을 강타한 장마폭우로 공시 집계된 사망 실종자가 48명에 달하는 등 인적 물적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은 지금은 비가 멈췄지만 강원 남부 내륙 산지와 충청권, 남부지방에는 여전히 호우특보가 발효돼 있고 일부 지역은 내일 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서 추가 피해도 우려됩니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대형 지하 재난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충북 오송의 궁평 2 지하차도의 침수로 인한 누적 사망자가 이 시각 현재 1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먼저 취재 기자 연결해서 오송 현장 상황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최우정 기자, 수색 작업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궁평이 지하차도 내부의 배수율은 90% 정도입니다. 남아있는 물의 높이는 무릎 정도인데 배수 작업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망자는 13명으로 소방당국은 실종자가 최소 1명 이상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하차도 안에 남아있는 차량은 12대로 견인을 완료한 4대까지 포함하면 모두 16대가 폭우에 고립돼 있던 걸로 파악됩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중 수색을 마치겠다는 계획인데 차도 안에 쌓여있는 진흙과 오늘 예보된 비가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이번 참사의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6개 팀 88명으로 수사본부를 구성한 충북경찰청은 한 점 의혹 없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오늘 오전 밝혔습니다. 홍수경보를 발령한 금강홍수통제소와 도청, 시청 등 관할 지자체가 주요 수사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자는 모두 40명으로 집계됐고 실종자는 9명입니다. 전국 15개 시도 111개 시군구에서 1,570명이 일시 대피했고 주택 139동이 침수됐습니다. 중대본이 가동된 지난 9일부터 현재까지 강수량은 충남 공주 626mm, 충남 청양 614.5mm 등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들으신 대로 여러 날 계속된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도 전국에 많은 비가 예보돼 있어서 지금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경민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의 이용재 교수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현재까지 파악된 호우 피해 상황부터 살펴보죠. 네, 중앙재해대책본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지금까지 전국에서 40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된 것으로 공식 집계됐습니다. 지난 15일 집중호우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 궁평 지하차도의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요. 올해 장마가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호우로 인한 사망과 실종자 수 이미 12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오프닝 멘트에서 48명이라고 했는데 또 한 명이 더 늘어났군요. 지난해에 이어서 또다시 지하재난 피해가 발생해서 국민을 더욱 안타깝게 만들고 있는데요. 충북 오송 지하차도 침수 현장 실종자 수색 오늘로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우로 인근의 미호천 제방이 유실되고 범람한 거, 이게 이번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금 지목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인근 미호천교 개축을 위해 쌓은 임시 제방이 폭우로 늘어난 유량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면서 이 지하차도로 물이 삽시간에 쏟아져 들어와 발생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430m 길이의 지하차도에 6만 톤의 물이 들어차기까지 수분도 채 걸리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추가 실종자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배수 작업과 함께 수색 작업을 이어갈 예정인데요. 지금까지 파악된 사망자는 13명이고 침수 차량은 16대입니다. 당초 어제 안으로 배수와 수색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차도 안에 들어찬 진흙과 가스로 인해 시간이 지체된 걸로 전해졌는데요. 소방당국은 대용량 포방사 시스템을 투입해서 물을 퍼내는 한편 고인물에서 유독가스가 배출될 가능성을 고려해 가스 제거 작업도 병행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사망자가 다수 나온 이 노선버스의 경우에는요, 이 폭우 때문에 길을 우회했다가 이렇게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사고가 난 747번 급행버스는요, 청주국제공항과 오송역을 오가는 노선입니다. 폭우로 원래 다니던 길이 통제되자 10km를 돌아 오송 지하차도로 우회했다가 피해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버스는 당국이 교통 통제를 하지 않은 지하차도에 진입한 뒤에 미호강 제방 붕괴로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면서 밀려 들어온 강물을 피하지 못하고 변을 당했는데요. 당시 사고 현장을 목격한 시민 목소리 들어보시죠.
갑자기 들어왔으니까요. 뭐 빠지고 그럴 게 없어요. 계속 통행을 했는데 갑자기 들여치니까 뭐 손 쓸 틈도 없었죠. 차들이 역회전을 하더라고요. 저도 차들이 다 돌리니까 앞으로 못 들어가니까 거기서 돌려가지고 다시 나간 같지요. 뭐. 통제를 안 하니까 들어오는 차하고 이제 나가는 차하고 같은 차선이니까 한 차선에서 역주행을 하니까 속으로다가만 욕을 했지요. 이번 사고로 목숨을 잃은 그 피해자들의 사연이 지금 속속 전해지면서 슬픔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네, 먼저 한 피해자는요, 결혼한 지 2달밖에 안 된 새신랑이었습니다. 사고 당일 궂은 날씨에도 임용고시를 보러 가는 처남을 데려다주기 위해서 선뜻 운전대를 잡았다 변을 당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청주 시내 한 초등학교 교사인 고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동료 교사 이외에 여러 학생들이 빈소를 찾아 눈물을 보였습니다. 24 사회초년생도 친구들과 함께 여행 가기 위해서 747번 버스에 탔다가 참변을 당했는데요. 버스에 물이 들어오던 상황을 전한 친구와의 통화가 마지막이 됐습니다. 승객들에게 창문 깨트릴 테니까 빨리 탈출하시라라고 외쳤던 버스기사 역시 오늘 새벽 주검으로 발견돼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했는데요. 유족들의 목소리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자기 차로 자기 처남을 역까지 데려다 주러 가다가 최소한 설명을 들어야 보낼 때 저는 하늘로 보낼 거 아니에요. 하늘로 보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 조카랑 조카 친구 2명이서 버스를 타고 오는데 버스 기사가 물이 차니까 창문을 깨줄 테니까 빨리 탈출을 해라까지만 얘기를 듣고 그다음부터 연락이 안 된 거예요. 사고 당시에 이제 현장 영상들, 이제 차량의 블랙박스 등을 통해서 지금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정말 순간 몇 초 차이로 생사가 갈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좀 보시면요. 지하차도 차선 일부가 물에 잠기자 일부 차량들이 이 차오르는 물살을 헤치면서 겨우 탈출에 성공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하차도에 진입한 상태로 물이 차오르자 일부 차량은 급하게 역주행을 시도해서 지하차도를 빠져나오기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불과 몇 초 차이로 생사가 갈릴 정도로 급박한 순간이 있었지만 서로를 구하는 데 몸을 아끼지 않은 이들도 있었습니다. 한 운전자는 급하게 역주행을 하면서도 뒤에 있는 차에 소리를 치고 경적을 울리면서 급박한 상황을 알리기도 했고요. 덕분에 지하차도에 진입하던 차들이 비상등을 켜고 일제히 후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불어난 물에 버스 안에서 휩쓸려 나온 여성 2명도 뒤따르던 화물차 운전자가 화물차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도와 목숨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두고서는요, 이건 인재다 이런 비판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송 지하차도에선 침수가 시작된 건 15일 오전 8시 30분쯤이었습니다. 이 집중호우로 불어난 미호강 물이 제방을 무너뜨리면서 지하차도로 밀려들었고요. 오전 8시 45분 119 신고 접수 후 수분 만에 터널 구간이 침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사고 4시간 전에 이미 금강 홍수통제소가 홍수경보를 발령했고요. 약 2시간 전쯤인 아침 6시 34분엔 미호강이 넘칠 수 있다고 청주시에 알렸습니다. 하지만 미호강이 넘친다는 안내를 받은 청주시는 2시간이 지나서야 안전문자를 통해서 사고 현장 인근의 침수 위험을 알리면서도 이 교통 통제에 대한 안내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때문에 지역 주민과 유족들 사이에서는 이 지자체와 경찰이 제대로 대응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참사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지하차도 통제를 결정하는 충청북도는 인근 미호강 다리 공사장에서 관리하는 제방이 무너지면서 순식간에 물이 들어차 순술 겨를이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계획홍수위는 그걸 초과하면 원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초과할 요소가 있으니까 지자체에서 준비하고 있는 매뉴얼대로 좀 조치를 해달라. 홍수 수위가 이렇게 높아졌으니까 주민 대피나 뭐 이런 부분 해달라, 교통 통제를 하라, 이제 그런 쪽으로 얘기를 따로 그렇게 말씀은 없으셨던 것 같아요. 사람이 없는 상태에 물어오는데 관리하는 제방이니까 당연히 안전하겠다고. 이번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지목된 그 제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방도 애초에 부실했다, 이런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사고 현장 인근에서는 청주 시내와 오송을 잇는 미호천교 공사가 진행 중이었죠. 그런데 이 임시로 쌓은 제방이 유실이 됐고 참사 직후에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 해당 제방이 모래자루를 쌓아 올린 게 아니라
긁어모은 모래로만 막아서 허술했다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관련해서 목소리 좀 들어보시죠. 이제 가서 보니까 너무 안일하게 이제 공사가 돼서 지금 저 포크레인 한 대 가지고 이거 수위를 막을 수 있느냐. 장비를 더 투입시켜가지고 저걸 대비를 해야지. 그렇게 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안 되겠어서 내가 119에다가 전화를 했죠. 얼른 장비를 또 투입시켜라니까 장비는 강내 쪽에서 그러니까 지금 서 있는 반대쪽에 이미 침수가 돼가지고 장비를 올 수가 없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그 강물을 그 공사하는 데를 보니까 저쪽 내 맞은편에서 이미 그 새파란 방수포가 덮여져 있었는데 거기서 물이 쫄쫄쫄쫄 흐르더니 금방 툭 하고 물이 쏟아지더라고요. 네, 하지만 행정중심도시건설청은 임시제방 설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시제방도 물이 새지 않도록 하는 천막을 깔고 흙을 올려 건실하게 만들었고 또 지난 7일 이미 모래 다지기 방법으로 기존 둑보다 1m 높게 제방을 높였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번 사고의 경우 홍수 수준을 넘을 정도로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는 천재지변으로 제방이 유실되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도로와 또 제방 관리 책임 소재 이걸 가리기 위해서 경찰은 조만간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경찰은 실종자 수색이 종료되는 대로 전담 수사팀을 구성할 방침이라고 하고요.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이 수사 전담 본부로 규모가 커질 가능성도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교통 통제가 되지 않은 경위와 이유, 보고 체계를 비롯해 미호강 제방 관리가 이번 참사 원인이란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찰은 정확한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해 실종자 수색과 배수 작업이 종료되는 대로 국과수와 같이 현장 감식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우리나라를 덮친 이 비구름대는요, 이미 일본에서 굉장히 큰 피해를 지금 안겼던 그런 장마 전선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큰 피해가 날 수 있다. 따라서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 차례 방송도 보도가 됐고 또 실제 정부도 그런 메시지를 국민한테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사망 실종자 수가 12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라고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과연 정말 예비할 수 없었던 또 알 수 없었던 천재 때문에 벌어진 이런 사건이라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뭔가 이번에도 대비책에 구멍이 뚫려 있었다고 봐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한 평가부터 우선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이라고 일단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은 이번에 우리 충청도 그다음에 경북 지역의 폭우량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1년에 평균 강수량이 약 1200mm 내외가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3, 4일 정도 안에 내린 비의 양이 그 총량의 약 40%에 가까운 엄청난 비가 그러니까 1년 총량이 있는데 그렇죠. 1년 총량에 3, 4일 동안 며칠 사이에 내렸다 그 말씀이시죠. 40%에 거의 버금가는 그런 양이 그냥 때려 부은 거죠. 그런 자연적인 원인도 하나의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방에 대한 얘기가 여러 번 이제 거론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역시 이제 터졌든 또는 사전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정비를 했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이고 제방이 터질 거라고 사실 예측하지 못했었을 부분도 있을 거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가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설마 내지는 이런 일이 있겠어라는 이런 생각의 바탕을 두고 차량 통제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부분, 물론 그 상황에서 워낙 빠른 시간 내에 다량의 물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양보다 더 무서운 게 제방뚝이 터지면서 엄청난 양이 물이 3분 내지 5분 안에 다 쏠려 들어왔다는 얘기죠. 이럴 시기에 적기에 통제를 하기가 어려웠던 부분도 일정 부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는 지금 오송 지하차도 그 원인도 사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지 간에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또 막고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침수가 이미 이제 시작된다거나 이런 지하차도에 차량이 진입하거나 이런 상황이 또 벌어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옳을지 그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시죠. 특히 차량의 이용자분들이 위험에 빠지기가 쉽거든요. 물론 다른 지역에 있는 분도 그렇긴 하지만 차량이 일단 침수가 되기 시작하면
뭐 바퀴 타이어를 중심으로 해서요 반 정도 찼다라는 것은 상당히 이제 위험한 시점이 된 거고요. 3분의 2가 넘어간다고 하면 사실은 차량을 버리고 탈출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탈출하는 것도 또 비가 오는 그 지하도나 이런 데를 건널 때도 요령이 있습니다. 일단은 차량이 침수가 되면 문을 열고 탈출을 해야 되는데 이 수압 때문에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이 열리지 않는다. 그래 안 열리는 거죠. 그래서 문을 최대한 다 열고 또는 썬루프가 있으면 썬루프도 열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서행을 하면서 그 침수된 지역을 탈출하시는 게 맞고요. 그러다가 여차 싶어서 침수가 되면 창문을 통해서라도 탈출을 하셔야 되는 게 맞죠. 네, 알겠습니다. 아까 교수님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이 경북 지역의 인적, 물적 피해도 지금 심각합니다. 특히 이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아주 큰 피해가 났습니다. 맞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은 최대 400mm가 넘는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산사태 피해가 컸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19명이 숨지고 8명이 실종, 17명이 부상한 걸로 파악됩니다. 특히 예천군의 피해가 큽니다. 사망자만 9명, 실종자는 8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들은 토사 유출이나 물에 휩쓸려서 사망한 걸로 파악이 되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경북 예천군의 피해 상황 잠시 영상으로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뭐였어요? 여기는 집이었어. 오, 집이 사라졌어요. 네. 아수버리면 괜찮나? 집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건 완전히 그냥 없어진 거죠. 저 후에 한 분은 뭐 컨테이너를 팔았다 그랬는데 그분은 뭐 컨테이너 자체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예천을 비롯한 경북 산사태 지역의 실종자 수색 작업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소방당국과 경북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비상 3단계를 발령하고 군인 1,400여 명, 경찰 340여 명, 소방 300여 명 등 구조 인력 2,000여 명을 투입하고 여기에 수색견 10마리와 드론 5대도 동원됐습니다. 하지만 3일째 수색과 인명구조에 총력을 쏟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실종자 추가 발견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무너진 토사량이 워낙 많아서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토사가 쌓여있는 범위가 광범위해서 중장비가 들어가는 작업을 하는데 한계가 있고요. 또 계속된 비로 지반이 약해져 추가 산사태 가능성도 있는 탓입니다. 수색당국에 따르면 예천군 벌방리의 경우 마을 입구 쪽과 하천이 마주하고 있어서 실종자 유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 수색 작업이 장기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한 명은 찾았는데 심폐소생도 안 돼가지고 돌아가셨고 3명은 지금 못 찾고 있다 그러더라고. 토사를 제거 및 눈으로 확인하고 지금 그렇게 단계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사 깊이가 2m에서 1m 이 사이가 지금. 혁띠 있는 바지, 혁띠 있는 바지고 그게 고동색 조끼도 있어요. 드론 세대 동원. 그래 이제 정밀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안쪽에 들어갈 정도는 아니고요. 위험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경북 예천군에서요, 이 산사태로 숨진 피해자 그리고 실종자 중에 인기 종편 프로그램이죠. 바로 나는 자연인이다.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부부가 포함됐다는 사실이 또 전해졌습니다. 네, 경북 예천군 효자면 백성리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60대 여성이 과거 MBN 나는 자연인이다에 출연했던 장병근 씨 아내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장 씨 아내 시 씨는 어제 오후 4시 30분쯤 거주지에서 약 20m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됐습니다. 부부는 그제 오전 5시 16분쯤 산사태로 주택이 무너지면서 실종됐고요. 부부가 살던 집은 형태도 없이 쓸려 내려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수색 당국은 첫날에는 진입이 어려워서 일일이 수작업으로 수색을 했고요. 어제 굴착기 등 중장비를 동원해서 진흙을 곳곳마다 뒤집으면서 작업해 장 씨 아내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장 씨는 여전히 실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산사태가 일어났을 때 이 예천군 주민들이 미리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당시 상황이 어땠을까요? 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주민들은 산사태가 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입을 모은 상태입니다. 주민 박모 씨는 순식간에 허벅지 높이까지 흙이 밀려와 대피를 했고 대피를 할 때도 정강이 높이가 넘는 물줄기가 세차게 내려와서 사람들끼리 서로 붙잡고 내려왔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지난 14일 밤부터 산사태가 날 때까지 마치 우는 듯한 소리가 났다며 이런 일은 생전 처음 겪는다. 대피하라는 문자가 와도 설마 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지역적으로 경북의 지금 재난 상황이 심각합니다. 특히 예천군 등에서 이 큰 산사태 피해가 난 건데요. 이렇게 산사태 재난이 발생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산사태를 미리 감지하고 대처할 수 있는 요령은 없는지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예, 사실 지금도 산사태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일단은 개발의 역효과 부분도 있습니다. 네네. 지금 우리나라가 많은 개발을 하고 도로 개설을 산간 지역까지도 잘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긍정적인 단면이지만 이런 폭우가 올 때는 특히 이 경북 지역이 산악이 많습니다. 네네. 급경사도 많고 그러다 보면 그런데 폭우가 오면 물이 이렇게 천천히 흘러가는 게 아니라 급류가 형성되기가 좋고요. 또 하나는 그 계곡에 민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급류가 오고 다량의 물이 흘러내리고 이러다 보니까 산사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유사한 형태이긴 하지만 그 주변 지역, 집 주변 지역에서 붕괴되는 이런 사태가 많이 일어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경북 지역에서 이런 인명피해가 상대적으로 많이 일어났다. 이렇게 추정이 가능합니다. 산사태를 미리 감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일전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여기서도 나왔지만 우는 소리 같은 거라든지 평상시에 잘 들리지 않는 굉음이라든지 바람이 별로 없는데 나무가 흔들린다든지 평상시에 없었던 토사 같은 게 이렇게 흘러나온다든지 이것은 결국 산사태가 일어나기 직전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이런 현상이 보인다라면 가장 최선의 대책은 빨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게 최우선이죠. 네. 일각에서는요, 이 경상북도가 대피 명령을 늦게 내린 거, 이래서 인명피해를 막지 못했다, 이런 비판과 지적이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또 뭘까요? 네, 재난안전정보 포털 앱 안전디딤돌에 따르면요, 이 경북 예천군은 산사태 발생 전날인 14일 오후 9시 6분쯤 외출 자제 등 안전에 주의를 바란다는 안내를 보낸 뒤에 4시간여 뒤인 다음날 오전 1시 47분쯤 예천군 전 지역에 산사태 경보라면서 유사시 안전한 곳으로 즉시 대피하라고 알린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부 지역은 이미 전날인 14일 늦은 오후부터 정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북도는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가 한바탕 소강 상태인 15일 오후 9시쯤에야 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도내 모든 지역에 도지사 명의로 대피 명령을 내렸는데요. 이미 곳곳에서 사망 실종 피해가 발생한 뒤였습니다. 일각에서는 경북도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행정력을 동원해서 주민 대피를 이끌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거란 아쉬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외신들도 충북 오송 지하차도 침수를 비롯해 한국 폭우와 산사태 소식을 비중 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중 로이터 통신은 대비가 부족했다는 점에 주목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지난해 서울에서 115년 만에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뒤 한국 정부가 폭우 대비를 강화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이런 피해가 또 발생했다고 지적한 겁니다. 교수님, 보도를 보니까요, 가령 세종시 아까 그 지하차도 문제 같은 경우에 정부가 이미 그런 것과 대비해서 그 안전 재난 대비 매뉴얼 같은 거를 마련을 해놨는데 그 매뉴얼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이런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그 경북 같은 경우도 아까 저희 기자들이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의 어떤 재난 대비 매뉴얼이 충분히 가동이 됐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의심하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비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 의문이라든지요, 의구심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부분. 이고요. 부연 설명드리자면 그런 중앙 재난대책본부 차원에서의 그런 매뉴얼이라든지 각 부처의 매뉴얼이라든지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그 대비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것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통합된 재검토라든지 이런 것이 좀 필요하죠. 더더욱 앞으로는 이런 재난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기후상 이변으로요.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마는 지금 이제 끝 무렵도 아니고 한창 진행 중입니다. 지금 7월 중순에 불과합니다. 일부 지역은 당장 내일도 지금 큰 비가 예보가 돼 있습니다. 우려가 큰 상황이죠. 네, 모레까지 내륙에는 많으면 300mm까지의 폭우가 쏟아질 걸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장마 전선이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는 있지만 밤부터 다시 활성화해서 충청과 남부에 극한 호우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수해 규모가 큰 지역에 집중된다는 얘기여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인데요. 내일까지 충청과 남부지방, 제주도에 많게는 2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더 내릴 예정이고요.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에도 최고 120mm 이상의 비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농민들은 무엇보다 이 농작물, 그다음에 축산 피해 걱정하고 계실 텐데요. 이미 물에 잠긴 농경지 면적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네, 이번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농작물 2만 6천 헥타르, 농경지 180헥타르도 물에 잠기거나 매몰됐습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93.5배에 달하는 크기고요. 가축은 57만 9천여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치지 않는 비로 농민들의 속도 타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터지면서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된 거죠. 저희는 이게 생명이잖아요. 글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저 농기구 트랙터 한 대만 해도 6천만 원, 7천만 원 하는데 그래서 원래 농사도 진짜 경기고 뭐 다 날아갔으니 뭘로 하냐고 우리는 대책을 이걸 지금 1년 농사 지어도 남는 것도 없는데 이제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는 이 추가 피해를 막는 일일 겁니다. 정부와 민간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그 기후 변화에 대비해서요. 국가 차원에서는 미래형으로 이렇게 폭증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겠고요. 또 하나 꼭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나 하나의 가정이나 행태는 똑같습니다. 한 가정에서 우리가 자녀가 아프단 얘기죠. 크게. 그럴 때 서로 엄마 아빠가 서로 너가 잘했니 내가 잘못했니 뭐 이런 걸로 싸운다라고 하면 그 상처를 입은 그 자녀는 누가 보살피겠느냐 이런 얘기죠.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란 얘기죠. 지금은 엄마 아빠가 힘을 최대한 합쳐서 그 아픈 자녀를 다독여주고 치료해주고 이런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정치권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늘 새벽에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곧바로 대통령실로 이동해서 집중호우 피해부터 챙겼고요. 또 오전에는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오늘 새벽 5시 반쯤 6박 8일에 걸친 유럽 순방 일정을 마치고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귀국 현장에 영접 나온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에게 수해 관련 문서부터 전달을 받았고요.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해서 비서관을 전원 소집하고 폭우 피해 상황과 대책 관련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어 오전 8시 반부터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비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면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또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문을 열었고요. 특별 재난지역 선포와 신속한 구조 등을 강조했습니다. 중대본 회의에서 나온 윤 대통령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복구 작업과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역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특별 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하여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이런 기상 이변은 늘 일상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후변화 이 상황을 이제 우리가 늘상 있는 것으로 알고 대처를 해야지 이거를 이상현상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인식은 완전히 뜯어 고쳐야 됩니다. 정말 비상한 각오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윤 대통령은 중대본 회의 직후 월요일마다 비공개로 진행하던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 그리고 대통령 주재 수석 비서관 회의를 취소하고 경북 예천 산사태 현장 등 피해 지역을 직접 찾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윤 대통령 해외 순방 그 기간에도요. 현지에서 집중호우 상황 수시로 챙겼다. 이렇게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네, 지난 주말 윤 대통령이 폴란드에 이어 예정에 없이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도착하자마자 한덕수 총리에게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집중호우 대책을 지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직후에도 중대본과 화상 연결을 통해 집중호우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우크라이나 일정을 마치고 폴란드로 돌아오는 열차 안에서도
참모들과 다시 긴급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수해 상황을 챙겼다고 합니다. 들으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강조하고 나선 만큼 빨리 진행이 될 걸로 보이죠. 네, 윤 대통령은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특별 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해 집중호우 피해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경북과 충북 등을 중심으로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측은 빠른 속도로 관련 실무 검토를 하자는데 공감대가 모아졌다고 밝혔습니다. 특별 재난지역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의 합동조사와 중앙안전관리위 심의, 그리고 중대본부장 건의 등을 거쳐서 대통령이 선포를 하게 되고요. 지정이 되면 피해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고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도 받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피해 현장 방문했다는 소식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정부 그리고 여야 정치권 인사들의 그 수해 현장 방문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네, 한덕수 총리는 어제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충남 논산시를 찾아서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임시 대피 중인 주민들을 위로했고요. 원희룡 국토장관은 어제에 이어 오늘 새벽에도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을 찾아 상황을 살폈습니다. 원 장관은 현장에서 전체 시스템에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히 점검할 것이고 이 책임에 대한 대통령의 문책도 있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잠시 지금 소식 전해드리는 중간에요. 지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 항소심에 제가 장관으로 지명된 후 들어보겠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 번에 걸쳐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습니다. 항소심 첫 출석을 하는 기회에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정경심 교수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후 당사자와 가족들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특히 자식들은 많은 고민 끝에 문제된 서류와 연결된 학위와 자격을 모두 포기했습니다. 아비로서 가슴이 아팠지만 원점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미래에 대하여 근거 없는 상상과 추측으로 소설을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만신창이 가족을 챙기며 과거와 현재를 성찰 또 성찰 중입니다. 이번 항소심에서 보다 낮은 자세로 진솔한 소명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민 씨가 술을 취한 것은 11위 혐의에 대한 들으신 대로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 부인 정경심 교수와 함께 그 항소심 첫 재판을 받게 됩니다. 보통은 조국 전 장관 이제 재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이 질문을 해도 별로 답변을 하지 않고 들어갔는데 오늘은 자진해서 보신 것처럼 저렇게 자신의 입장문을 낭독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요. 오늘 항소심에 출석하면서 다시 한번 국민에게 송구하다 이런 얘기했고요. 정경심 교수의 유죄 확정 판결 이후에 겸허히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있다. 그리고 자식들이 고민 끝에 자격과 학위를 포기했다. 아비로서 가슴이 아프지만 원점에서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존중하기로 했다. 그리고 특히 조국 전 장관은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나의 미래에 관해서 근거 없는 상상과 추측으로 소설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자신은 만신창이가 된 가족을 살피면서 성찰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오늘부터 시작되는 항소심에서도 거듭 반성하면서 진실을 소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얘기는 잠시 뒤에 저희가 자세히 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다시 관련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네, 여야 의원들도 앞다퉈 수해 피해 현장을 찾았는데요.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하고 조속한 피해 수습과 대책을 마련을 강조하는 등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당장 오늘 이제 양평 서울 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원희룡 장관을 상대로 해서 국회 국토위의 현안 질의가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비롯해서 국회 상임위 지금 줄줄이 연기를 했고요. 여야 지도부도 지금 일제히 수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윤재욱 원내대표가 어제 비가 집중됐던 충북 괴산과 경북 예천 지역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어 미국 방문을 마치고 어제 저녁 급히 귀국한 김기현 대표는 오늘 아침부터 충남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현장에서 재난지역 선포 등 필요 조치를 신속하게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역시 이재명 대표가 어제 오송 지하차도 현장 등 충북 지역을 찾은 데 이어 오늘은 박광원 원내대표가 충남 부여와 청양,
전북 익산 등 수해 현장을 살피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현장에서 재난지역 선포를 강조한 데 이어 오늘 아침 열린 회의에서는 막을 수 있었던 인재를 반복해선 안 된다며 윤석열 정부의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여야 지도부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신속하게 정부에서 비가 그치는 대로 피해 상황을 파악해서 재난지역 선포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들을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하게 재난지역 선포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추가적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서 행정력을 총동원해 주기 바랍니다. 막을 수 있던 인재를 결코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한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지난 주말에 이 우크라이나를 전격적으로 방문한 거 이거 저희가 잘 알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뒷얘기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전쟁이 진행 중인 지역을 방문하는 만큼 이 경호상 안전을 이유로 해서 아주 극비리에 진행이 됐습니다. 네, 당초 알려진 윤 대통령의 순방 일정은 나토 회의 참석을 위한 리투아니아 방문에 이어서 폴란드를 국빈급 공식 방문한 뒤에 귀국하는 거였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폴란드에서 떠나기 직전에야 이 순방 기자단에 우크라이나 방문과 순방 일정 연장 사실을 알렸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프레스센터에 대한민국 기자와 관계자를 제외한 모든 인원을 내보냈다고도 하는데요. 사실상 극비리에 진행이 된 거죠. 대통령실은 기자단에 윤 대통령이 위험 지역을 지나서 우크라이나 내 안전 지역에 도착할 때까지 방문 사실이 유출되지 않도록 엠바고 및 보안을 유지해 줄 것도 엄중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브리핑 도중에도 노트북과 전화 사용을 제한하는가 하면 심지어 가족들에게도 순방 기간이 늘어났다는 사실만 알리고 이유는 함구해달라고 신신당부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제 우리 군이 파병된 그런 지역이 아닌 정말 다른 나라의 전시주, 그러니까 전쟁 중인 국가를 직접 방문한 거 이번이 역사상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극비리에 방문이 이루어진 만큼 방문 루트도 그야말로 강행군이었다. 이렇게 지금 대통령실이 전하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은 무박 3일로 진행이 됐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일정에 동행했고요. 대통령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로 가는데 항공편과 육로편, 기차편 이 세 가지를 섞어 14시간이 걸렸고 돌아오는데도 13시간이 소요됐다고 합니다. 이는 앞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나 기시다 일본 총리 등 주요국 정상들이 우크라이나를 비밀리에 찾을 때 이용했던 방문 루트와 이 대동소이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지속적인 방문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체류 시간보다 이동 시간이 몇 배로 길었지만 윤 대통령이 여러 요소를 고려해서 우크라이나 방문을 전격 결정했다고 부연 설명했고요.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폴란드 일정 내내 초점을 맞췄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관련해 결단을 내렸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에서 소화한 일정들 그 부분도 소개해 주시죠. 네, 윤 대통령 부부는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직후 먼저 러시아군의 민간인 학살 정황이 있는 부차시와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이 집중됐던 민간인 거주 지역인 이르핀시를 돌아봤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 부부는 키이우를 찾아 대통령궁 인근에 자리한 전사자 추모의 벽에 헌화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마지막으로 소화한 일정은 국립아동병원 방문이었는데요. 윤 대통령은 병실을 돌며 어린이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전하고 아이들로부터 손편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한 아이와 대화하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방문 일정의 핵심은 역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겠죠. 회담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또 소개해 주시죠. 네, 윤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어서 공동 언론 발표도 진행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한국 전쟁으로 영토의 90%까지 빼앗겼다가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우리나라의 경험을 거론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위로했습니다. 안보와 인도, 재건을 망라하는
평화연대 이니셔티브 추진도 약속을 했고요. 여기에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방안이 담겼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재차 감사의 뜻을 표하고 나토 회의에서 발표된 G7의 안전보장 공동선언에 우리나라가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양국 정상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한국 국민을 대표하여 우크라이나의 연대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생 즉 사, 사 즉 생의 정신으로 우리가 강력히 연대해 함께 싸워 나간다면 분명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галузі запросив Республіку Корея проявити своє лідерство у створенні в Україні реабілітаційних центрів. Звичайно, ми обговорили і економічну співпрацю. 하지만 여야 정치권의 평가 지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라는 경제적 기회이자 이 전쟁의 상흔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의 달라진 위상을 전 세계 선보일 기회라고 의미를 부여했고요. 한반도 역사상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가장 높은 시기가 지금일지 모른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윤재호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여러 위험 상황에도 직접 방문이라는 결단을 내렸다고 강조했고요. 김용대 전 최고위원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은 가치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하고 재건 사업을 비롯한 협의할 일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위험 사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직접 방문하셔서 정상회담을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짧은 기간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도 전 당시에 미국을 중심으로 많은 국가들이 이제 가치에 목숨을 걸고 싸워줬기 때문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반면 민주당에서는요, 지금 우리나라의 집중호우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이 해외 순방 일정을 연장한 것, 그리고 러시아와 더욱 분명하게 대립하게 된 것,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면서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있어야 할 곳은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수해 현장이라는 취지의 비판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같은 비판에 대해 윤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도 수시로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지시했다며 당장 서울에 갔어도 상황을 크게 바꿀 순 없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해명이 나오자 공세 수위를 더 올렸습니다. 박광원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서울에 와도 상황을 못 바꾼다는 대통령실의 발언 경위를 확인해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국방위와 외통위, 정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공동성명을 냈는데요.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행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당장 서울로 뛰어가도 상황을 바꿀 수는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발언의 경위를 확인하고 책임을 묻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국가 재난 상황에 보이지 않던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갑자기 나타난 것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에 빠뜨릴 수 있는 행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에 가서 한 행동과 말은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궁평 지하 차도로 밀어넣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큰 위험을 무릅쓰고 우크라이나를 찾았습니다. 말 그대로 전격적으로 방문을 한 겁니다. 하지만 이것의 그 의미, 그다음에 어떤 그 평가, 그걸 둘러싸고서는 지금 여야 정치권의 시각이 보신 것처럼 정면으로 지금 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이게 이제 윤 대통령이 갑자기 그냥 이렇게 방문했다라기보다는 이미 이번 유럽 방문을 앞두고 폴란드를 가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폴란드를 갔다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지금 진행 상황 자체도 보면 어느 정도 사전에 이와 관련된 양국 간의 얘기가 비밀리에 협의가 좀 있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그걸 또 취소하고 귀국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러시아와의 관계는 물론 야당에서 걱정하는 그런 측면이 있을 수가 있지만, 지금 세계적인 정세 자체가 이미 진영화돼서 상당한 대결 구도로 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이미
미국, 일본, 영국, 독일, 이탈리아 총리들이 다 우크라이나를 방문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방문했다고 해서 당장 러시아와의 관계가 악화하거나 이렇게 어떤 우려할 상황으로 가지는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아마 사전에 또 러시아 쪽과도 일정한 또 양해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우리로서는 이제 인도 지원 또 안보 지원, 재건 지원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특히 이제 재건 지원 같은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이니셔티브를 질 수 있는 그런 이제 포석을 좀 미리 놓아가는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되지 않나 싶고 단지 아쉬운 것은 이 메시지입니다. 지금 이제 국내 상황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특히나 이 폭우 피해로 많은 사망자들이 발생하고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메시지를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이제 좀 정말 안타까움을 공감하면서 하지만 국가적인 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또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을 좀 잘 메시지 전달을 했으면 좀 더 좀 낫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그 G7 회담이 리투아니아였고 폴란드 방문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실 수 있다고 봅니다. 가셔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향해서 희망과 연대의 메시지도 좋고요. 또 국익 실리적인 측면에서 향후 재건 사업 참여에 대한 협의를 이뤄낸 것도 성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 시점상 이 국가가 이 호우 피해 재난 상황에 당해 있는 상황에서 반드시 가야 될 일정이었느냐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난 G7 회의에 이탈리아 멜로니 총리의 행보하고 지금 비교하면서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의 대통령의 행보는 국민의 보호 이걸 이제 제 첫 번째 국익으로 보고 하시는 게 맞지 않았느냐. 특히 작년에도 물론 취임 직후이긴 했습니다만 작년 수도권 호우 때도 제너럴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에 대한 비판을 또 많이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번 역시 더 신중하게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았느냐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로 러시아의 관계 문제, 지금 연대와 희망의 메시지, 재건 사업 또 인도적 지원 정도에 그쳤으면 좋겠는데 실제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과 나란히 서서 사즉생, 생즉생, 자유와 연대를 지키기 위해서 같이 싸우자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면 그 싸워야 될 대상 적대국이 러시아 된 거 아닙니까? 러시아와 어느 정도 물밑 대화를 통해서 이런 양해상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 4월에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 이후에 러시아에서 즉각 반발한 사례도 있고 이번에는 전시 상황을 직접 방문해서 낸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야권 인사들의 재판 상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후 2시부터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아내 정경심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사건 항소심의 첫 재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그 재판을 위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방금 지금 법정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의 장남을 또 법정에서 마주하게 됐습니다. 네, 지난 14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대장동 개발 핵심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전 처장의 아들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자신이 성남시장이던 시절에는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를 당해 2주에 한 번꼴로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데요. 김 전 처장의 아들을 법정에서 마주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주 두 사람의 출석 모습 먼저 보고 오시죠. 오늘 김문기 씨 일정 나오는데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검찰이 백현동 개발비리 관련자들 기소했는데 여전히 문제 없다고 보시나요? 김문기 가족에게 따로 연락하라고 조치하신 적 없으세요? 오늘 처음으로 법정 나오셨는데 소감 말씀. 첫 대면인데 어떤 심경이신지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시는데 어떤 말씀 하실 예정이실까요? 이재명 씨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거 없으실까요? 네, 법정에선 아들 김 씨는 아버지 김 전 처장이 생전 이재명 대표의 전화를 받는 상황을 여러 차례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 본가에 가 있으면 아버지가 방 안에서 전화를 받고 나오는 모습을 봤고 누구냐고 물으면 성남시장이라고 얘기하곤 했다는 건데요.
또 김 씨는 아버지가 식사 도중이나 저녁, 밤늦게 혹은 주말에 전화를 받으며 어머니가 물을 때도 그렇게 대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여전히 인정을 하지 않고 있지만요. 이 고 김문기 전 처장의 아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이 아버지를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자기는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인 정황들을 저렇게 제시한 겁니다. 맞습니다. 아들 김 씨는 평소 아버지의 업무 이야기를 자주 들었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비교적 상세하게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검찰이 업무와 관련해서 시장인 이재명 대표에게 칭찬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냐 이렇게 묻자 김 씨는 구체적인 것까진 아니지만 대장동뿐만 아니라 그런 얘기를 아버지가 자주 했다고 답을 했고요. 아버지가 2021년 9월 이후 대장동 비리 의혹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자 진정 아버지가 관련이 됐느냐 이렇게 여러 차례 물었었다고도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는 자신은 진지하게 아버지에게 진짜로 받은 게 있느냐라고 물었고 아버지가 처음에는 유동규가 다 한 거 아니겠냐는 취지로 말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재명 대표도 의심이 든다 정도로 말씀하셨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아들 김 씨는요. 이재명 대표가 이 아버지를 모른다고 한 거 이 얘기를 듣고서 왜 자충수를 두지라고 생각했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의 1차적 책임은 이재명 대표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또 법정에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비교적 담담하게 증언을 이어가던 아들 김 씨가 울먹이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쯤부터였는데요. 김 씨는 아버지의 사망 이후 이 대표가 언론에 하급 실무관에 불과해서 교류가 없어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한 걸 알고 있었느냐는 검찰에 그렇다라고 했고요. 이어 모를 리가 없는데 왜 좌충수를 두고 있을까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또 김 씨는 아버지 김 전 처장이 대장동 비리 의혹 공론화 이후 국민의힘에서 자신을 고발하려는 움직임이 있자 불안감 등을 느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거 아니냐라고 한 이 대표 측 질문에는 적극 반박했습니다. 아버지의 극단적인 선택은 이재명 캠프에서 지켜주지 않는다는 배신감 등이 전부 다 원인일 거다라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의 1차적 책임은 이재명 씨에게 있다고 생각한다고 한 건데요. 엇갈리고 있는 양측의 주장 들어보겠습니다. 시장할 때는 이 사람의 존재를 몰랐다. 같이 갔으면 얼굴이야 제가 봤겠지만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를 여러분은 어떻게 압니까? 제가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SBS 인터뷰에서 김문기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다고 네, 하신 게 인지를 못했다 그 뜻이죠. 아니 저는 기억이 없어요. 그걸 굳이 부인할 필요도 없고. 변호사 시절 때부터 연을 맺고 대장동 사업에 온몸과 마음을 바친 아버지를 유동규 본부장과 함께 골프까지 같이 친 아버지를 이재명 대선 후보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발인날 이재명 후보님은 산타클로스 복장을 입고 나와 춤을 추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이 모습을 TV를 통해 보고 80대 친할머니께서 보시고 오열하시고 가슴을 치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 대표는 김 씨가 증언하는 내내 이 책상만 쳐다보면서 침묵을 한 것으로 또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네, 피고인석에 앉아 김 씨와 대면한 이 대표는 검찰의 신문 과정 동안 김 씨가 아닌 책상에 시선을 둔 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의 접촉이 사적 친분 없는 공적 접촉이라며 방어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김 씨는 사적 친분이 없어도 공적으로 접촉한 사람을 알고 있다고 답한다고 보느냐는 이 대표 측 질문에 보통 모른다고 답하진 않을 것 같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표가 부친과의 관계를 반복적으로 모른다고 하는 이유를 대선 때문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었던 검사 측 질문엔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잠시 후 2시에는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부인 정경심 씨가 자녀 입시 비리 사건의 이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에 앞서서 조국 전 장관 방금 전에 법원에 이제 출석을 했고요. 특히 오늘 재판과 관련해서 주목되는 건요. 이 조만간 기소 여부가 결정이 날 수 있는 딸 조민 씨의 혐의와 관련해서 두 사람이 법정에서 어떤 입장을 낼 것인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검찰 관계자가 최근에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장을 확인하고서 자녀의 기소 여부 결정에 참고하겠다 이런 또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네,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장관의 항소심 재판이 곧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재판은 공판 준비기일 이후의 첫 정식 재판이어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습니다. 때문에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가 함께 출석을 하게 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딸 조민 씨의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조 전 장관과 아내 정경심 전 교수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조 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만큼 공범인 조 전 장관 내외가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게 되면 조 씨의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질 거란 관측이 나온 게 이 때문입니다. 기자가 말씀한 대로 지금 조민 씨는요, 최근에 고려대 그리고 부산대를 상대로 냈던 입학 취소 처분 취소 소송 이걸 모두 취하하고서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조 씨는 그간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해 왔지만요. 최근 반성의 글을 올리는 등 입장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요.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조 씨가 일정 부분 입장 변화가 있는 걸로 안다면서 이 조 씨에게 의미 있는 변화가 있다면 재판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에 대해서도 공소 사실에 대한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걸로도 전해집니다. 검찰은 2019년 9월에서 12월 자녀들의 입시 비리 관여 혐의로 조 전 장관 부부를 재판에 넘기면서 조 씨 등 자녀들도 일부 혐의에 공모했다고 봤지만 기소하진 않았고요. 조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지원 관련 위계 공모 집행 방해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의 공소시효는 다음 달 26일 만료됩니다. 관련해 그간 딸 조민 씨의 결백을 강조했던 조 전 장관의 목소리들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아이가요, 학교에 가서 실제 활동을 했고 그에 대한 표창장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관련 서류를 제가 만들었다는 오늘 보도는 정말 악의적입니다. 저희 아이는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고 센터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부산대 내에서 조사위원회가 열렸는데 동양대 표창장은 입시에 영향을 안 줬다. 그다음에 저희 딸내미 때문에 다른 학생이 떨어진 적은 없다.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이처럼 자신은 물론 딸의 운명까지 쥔 채 갈림길에 선 조 전 장관은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 총선 출마설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최근 이 조국 전 장관이요, 이른바 반명, 그러니까 반 이재명 그룹을 형성해서 차기 대권을 노릴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조 전 장관 딸 조민 씨가 입학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하고 아들 조모 씨가 연세대 석사 학위를 자진 박납하자 정치권 등에서 조 전 장관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사전 정지 작업을 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 건데요. 조 전 장관은 이러한 언론 보도들을 언급하며 기사 형식을 빌려 근거 없는 상상과 추측으로 소설 쓰는 분들이 많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이어 자신은 만신창이 가족을 챙기며 과거와 현재를 성찰 또 성찰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 아까 저희가 잠시 보여드렸듯이 오늘 재판에 출석하면서도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냈습니다. 거기에서 또 비슷한 주장을 폈습니다. 네, 조 전 장관의 오늘 목소리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장관 후보로 지명된 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 번에 걸쳐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습니다. 항소심 첫 출석을 하는 기회에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정경심 교수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후 당사자와 가족들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특히 자식들은 많은 고민 끝에 문제된 서류와 연결된 학위와 자격을 모두 포기했습니다. 아비로서 가슴이 아팠지만 원점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미래에 대하여 근거 없는 상상과 추측으로 소설을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만신창이 가족을 챙기며 과거와 현재를 성찰 또 성찰 중입니다. 이번 항소심에서 보다 낮은 자세로 진솔한 소명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검찰이 이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했다고 합니다. 조 씨 혐의의 이 공소시효 만료하고 관련이 있겠죠.
네, 조 씨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서 조 씨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입니다. 법조계 안팎에선 조 씨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이 언급이 되지만 검찰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힌 상황이고요. 일각에서 검찰이 조 씨의 사건 처분을 무기로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백을 압박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조 전 장관 부부가 범행을 인정하는 등 입장을 밝히면 조 씨의 반성 태도와 더불어서 선처할 수 있다는 신호를 준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지금 보신 대로 조국 전 장관이 이 법원에 출석을 하면서 과거에는 이제 입을 굳게 다물었는데 오늘은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전해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어떤 총선을 발판으로 삼은 다음 대선 출마설 이거를 저걸 부인했다고 저희가 이제 명백하게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소설이라고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다음에 자신의 부인 또 아들 딸의 반성하는 태도 이 부분을 아주 강하게 강조를 하면서 그 아들과 딸이 학위를 반납한 그 사실도 새삼 부각을 시켰습니다. 과연 저렇게 입장문을 내게 된 그 배경이 뭘지 그다음에 본인이 저렇게 정치 진출 그다음에 정계 진출 더 나아가서는 다음 총선 출마에 대해서 어쨌든 입장을 밝힌 건데 저건 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패널들의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논평해 주시죠. 오늘 조국 장관 법원 출석 그 입장 발표의 내용이 다 있었다고 보는데요. 일단 정경심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조국 장관도 그렇고 실제 조민 씨도 그렇고 태도 변화가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전에는 아무래도 대법원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사실관계와 유무죄로 계속 다투고 있었기 때문에 억울함을 주장하고 또 혐의가 없다는 것을 주장할 수는 있었지만 이미 대법원으로 확정된 이상 조국 장관의 다른 본인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의 결과를 뒤엎을 만한 새로운 증거나 주장 사실은 더 이상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인정 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보고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할 텐데 이미 조국 장관의 1심 재판에서도 보면 입시 비리와 관련된 부분은 상당수 유죄가 인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 중에는 정경심 교수 재판과에서 인정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부인하기는 어렵게 된 거죠. 다만 이제 부산대 그 의전원의 장학금 문제 같은 경우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또 감찰 무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역시 항소심을 통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는 국민들에 대해서 겸허의 입장을 밝히고 또 다툴 부분에 대해서는 낮은 자세로 이제 진솔하게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고요. 지금까지 정치와 관련돼서 나온 보도는 정치권 일부 또 언론의 이제 축소성 보도가 많지 않았습니까? 실제 본인은 계속 부인해 왔었습니다. 일관되게. 그러니까 향후에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1%까지 제어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적어도 지금까지 보였던 행보는 조국 장관이 자기의 어떤 입장이나 어떤 향후에 정치를 통해서 신원이나 명예를 회복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는 것은 보이지 않고요. 그런 부분은 오늘 분명히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검찰이 어쨌든 이 조민 씨에 대해서 기소유예하느냐 기소를 하느냐 이 결정을 조국 전 장관이 항소심에 임하는 태도를 보고 결정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미 밝힌 바가 있고 대법원 판결에서 정경심 전 교수나 조국 전 장관 또 조민 씨 나아가 조원 씨까지 전부 다 이게 공범적인 성격으로 이렇게 봤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민 씨가 여러 가지 반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동안에 보였는데 그러면 조민 씨가 반성하고 하는데 아버지인 조국 전 장관이 그와 다른 입장을 취하게 될 경우에는 이 검찰로서는 최종 판단을 받아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국 전 장관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했고 저는 아까 처음 부분에 얘기했던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 이후 정경심 전 교수도 받아들이고 가족들도 받아들이면서 돌아보고 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성찰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는 결국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도 조국 전 장관이 그 딸 조민 씨가 했던 거와 비슷한 그런 흐름으로 오늘 재판에 임할 가능성이 크다. 그것은 결국 이제 딸 조민 씨나 나아가 그 아들 조원 씨와 관련된 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이런 것을 지금 아버지로서는 의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흐름으로 가는 것 같고요. 정치를 진출할 거냐 말 거냐 이것은 오늘 메시지만 가지고는 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지 않나. 확실하게 저는 정치를 할 생각이 없다든지 다음 총선에 출마할 생각이 없다든지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오늘 하루 놓치면 안 될 핫한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발빠른 기부 행렬입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정말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이 연예인들의 발빠른 기부 소식이 전해져서 정말 훈훈합니다. 네, 앞서도 저희가 전해드렸듯이 역대급 폭우로 인해 전국에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빠른 피해 복구를 위한 연예인들의 기부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기부 소식을 전한 건 연예계 대표 선행 커플이죠. 배우 김우빈, 신민아 씨인데요. 이번에도 각각 1억 원씩 총 2억을 희망브릿지에 기부했습니다. 부부가 아닌 연인 사이에 같은 금액을 기부하는 게 드문 일인데 이들은 같이 선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련해 두 사람의 소속사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됐으면 하는 마음에 기부에 동참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미스터 트롯 출신 가수들도 이 기부 행렬에 동참을 했습니다. 네, 가수 이찬원 씨도 희망브릿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1억 원을 기부를 했습니다. 이찬원 씨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가 점차 커지고 있어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명웅 씨는 팬클럽의 이름으로 기부를 했는데요. 사랑의 열매에 따르면 이명웅 씨는 팬클럽 영웅시대 이름으로 소속사 물고기 뮤직과 함께 각각 1억 원씩 총 2억 원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임 씨는 폭우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위로를 드리고 싶다며 일상으로 빠르게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소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지역의 피해도 상당한데요. 이 배우 한효주 씨가 고향인 청주를 위해서 또 발벗고 나섰다고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 폭우로 충청과 남부지방이 큰 피해를 본 상황인데요. 이에 고향이 청주인 한효주 씨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과 수재민을 돕기 위해서 희망브릿지에 성금 5천만 원을 기부했다고 하는데요. 한효주 씨는 전국적으로 갑작스럽게 쏟아진 비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슬픔을 감히 짐작할 수 없다면서 수재민들께서 하루빨리 삶의 터전을 회복할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배우 김혜수 씨와 가수 싸이 씨도 각각 1억 원씩 기부했습니다. 특히 싸이 씨는 지난 16일이죠. 흠뻑쇼 공연을 마친 후에 SNS에 날씨가 완벽했다는 글을 남겨 경솔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는데요. 글도 내리고 기부에도 동참하며 사과의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방송인 이혜영 씨, 코미디언 박나래 씨도 각각 1,000만 원씩을 희망브릿지에 기부했고요. 배우 임시완 씨 역시 희망브릿지에 3천만 원을 기부하며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사람들의 수해 성금이 모이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기부 행렬이 수해를 입은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달라진 재계 저승사자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모습이 보입니다. 네, 한동훈 장관이 최근 제주와 전남 등 지방을 찾으면서 활동의 보폭을 넓히고 있죠. 지난 15일 제주 대한상공회의소 강연에서 삼성그룹 창업주 이병철 회장과 SK 최종현 회장 등 기업가들을 대한민국 영웅이라고 언급한 게 화제입니다. 한 장관 하면 검사 시절 최태원 SK 회장과 정몽구 현대차 회장 등 재계 건물들을 잇따라 구속하면서 이른바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던 기업 수사 전문가 이미지가 떠오르는데요. 그랬던 한 장관이 현재 경제 발전을 이룬 건 기업가 정신 때문이었다면서 한껏 기업가를 칭송한 게 눈길을 끌고 있는 겁니다. 한 장관은 또 우리나라 발전의 토대가 된 결정적 장면으로 1950년 이승만 정부의 농지 개혁을 꼽기도 했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시죠. 1950년에 이승만 정부의 농지 개혁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농지 개혁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된 가장 결정적 장면 중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농지 개혁이 만석군의 나라였던 대한민국을 이병철, 정주영, 구인회, 최종현 회장과 같은 여러분들의 선배 기업인들이자 대한민국의 영웅들이 혁신을 실현하고 마음껏 활약할 수 있는 기업인의 나라로 바꾸는 대전환의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기업인들의 혁신 능력과 국가에 대한 기여에 대해서 깊이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대한상의 재즈 포럼에 참석한 거는요, 이 최태원 SK 회장, 그러니까 지금 대한상의 회장을 맡고 있죠. 이 최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법무부 장관이 대한상의 행사에 참석한 거, 이게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혹시 내년 총선이나 이런 거 염두에 둔 행보가 아니냐, 사실 이런 해석이 또 나왔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법무장관이 경제인 행사에 연사로 나선 것도 이례적인 데다가 포럼에 앞서 한 장관이 전남 영암 두 선소 방문, 또 김영록 전남도지사와의 면담, 제주 4.3 사건 직권 재심 진행 상황 점검 등 지방 행보가 계속됐다는 점에서 사실상 한동훈 장관이 내년 총선 출마 의지를 내비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의 정치권 일각에서 나온 건데요. 한 장관은 관련 질문에 법무부 장관 일을 열심히 하겠다면서 일단은 선을 긋는 모습이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왜 총선 출마한다는 얘기가 조금 돌고 있던데. 제주에도 그런 얘기가 돕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어렸을 때부터 누가 뭐 하고 싶으냐 물으면 하고 싶은 게 없었어요. 그리고 뭐가 되고 싶었던 적이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런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제가 뭘 하고 싶고 뭘 해야 된다?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저는 법무장관으로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을 더 열심히, 더 선의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냥 하루하루 노력하겠습니다. 그 말씀.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역시 불사조인데요. 홍콩의 유명 배우인 주윤발 모습이 보입니다. 이거 무슨 일인가요? 네, 지난주에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름 아닌 홍콩 배우 주윤발의 혼수 상태설이었는데요. 국내 일부 언론들이 중국 연예 매체를 인용했다면서 주윤발이 지난 4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틀 뒤인 6일 뇌졸중으로 쓰러졌고 아직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라는 거였습니다. 해당 소식은 인터넷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을 했고 팬들의 관심을 끌었는데요. 소문이 확산되자 주윤발이 직접 건강한 모습을 드러내서 가짜 뉴스임을 증명을 했습니다. 결국 주윤발의 건강 이상설, 결국 이제 근거가 없는 그런 걸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네, 앞서 보신 영상은요, 주윤발의 신작 영화 무대 인사 현장인데요. 이 자리에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난 주윤발은 등장부터 팬들의 큰 환호를 받았고요. 마이크를 잡고 팬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여느 행사와 다름없는 밝은 표정으로 팬들과 인증샷을 찍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주윤발 건강 이상설이 가짜 뉴스로 밝혀지자 팬들은 총알 40발을 맞고도 되살아난 영화 주인공을 떠올리게 한다면서 역시 불사조란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